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춥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하 몇 도라고요? 대략 50도. 그러니까 가지고 간 설상차의 엔진이 얼어서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고집불통이었던 스콧 대령은 절체절명의 판단 미스를 하게 돼요. 야, 저 아무것도 못하고 똥오줌만 싸는 저 개하고 조랑말 다 버려. 우린 설상차를 끌고서 남극 대륙을 간다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나영선생입니다. 오늘은 무능한 리더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와 문이과의 비율이 굉장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문과가 많을까요? 이과가 많을까요? 이과가 훨씬 더 많아요. 한 7대3의 비율로 이과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학생들이 이과가 많으니까 요즘에 어떤 세대를 대변해서 과학 문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분위기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남극과 북극에서 어디가 더 춥나요? 남극. 맞아요. 남극이 훨씬 더 춥지 않고 약간 한 영하 10도 정도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 남극이 영하 한 48도, 북극이 영하 40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하 48도나 영하 40도나 결국 추운 건 매 한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남극과 북극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남극은 대륙이에요. 북극은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전에 무슨 문제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과학 문제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여름철이 돼서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주 차가운 거 먹으면 어때요? 굉장히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컵에 물이 얼음잔에 얼음이 동동동동 뛰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만 누가 딱 얹으면 물이 넘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그럼 그 물은 넘칠까요? 넘치지 않을까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넘칠까요? 넘치지 않을까요? 넘치지 않아요. 맞아요. 바로 전체 부피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얼음의 형태든 아니면 물의 형태든 똑같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따뜻해지고 있다고. 이걸 5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지구? 똑똑한 분들 오늘 너무 많이 왔네요.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이 오면은 강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오늘 강연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맞아요. 지금 지구온난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따뜻해지니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녹게 돼요. 그럼 남극이 위험할까요? 북극이 위험할까요? 아까 얼음잔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데 남극이 훨씬 더 위험해요. 북극은 바다라고 했잖아요. 얼음이 녹아도 전체 부피는 똑같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요? 그냥 동일해요. 동일해요. 하지만 남극은 대륙에 얼음이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으니까 어떻게 돼? 해수면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라 불리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뭐죠?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결국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베네치아라는 아주 좋은 도시가 꿈의 도시가 사라지기 전에 한 번 정도 꼭 시간을 내시고 여유를 가지고 다녀오는 것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어떤 행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제가 남극과 북극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남극 대륙을 그러면 처음으로 정복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냥 대답을 해보세요. 별로 기대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죠?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누구? 아문젠이 1911년 12월에 남극 대륙에 노르웨이 깃발을 꽂아요. 그런데 1911년의 국제적 정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1911년은 대영제국의 시대였어요. 대영제국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결국 전 세계에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해가 항상 지지 않는다는 나라로 불리어진 나라가 바로 대영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세계 최강국은 어느 나라죠? 미국이에요. 그 지금의 미국보다 국력이 한 10배 정도 센 나라가 바로 그 당시의 영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대영 제국 시대를 이끌었던 영국의 여왕은 누구인가요가 바로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놀랍네요.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다른 강연장에 가면은 누구예요? 물어보면 보통 엘리자베스예요 라고 거의가 그러면 엘리자베스 아는 게 엘리자베스밖에 없나 봐. 맨날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16세기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에요. 16세기 정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누구 시대였죠? 폭군의 대명사는 누구죠? 그렇죠. 연산군이죠. 16세기는 바로 엘리자베스의 시대였는데 그 당 16세기는 영국이 최강국이었을까요? 아주 주변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을까요?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어요. 그 당시 유럽을 제패했던 나라는 스페인. 아르마다를 이끌고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무적함들을 이끌었던 스페인이 최강국이었어요. 누구도 스페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내와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스페인에게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좀 고난이도 문제 낼게요. 이 영국이 스페인을 격퇴했던 이 해전이 우리 세계 역사에서 3대 해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해전의 이름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는 비행기로만 가나요? 아니면은 철도, 그러니까 열차로도 갈 수 있나요? 영국과 프랑스 열차로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뭐가 뚫려 있어요? 해저 터널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들어와서 해저 터널을 나와서 프랑스로 나가는 그 관문의 도시가 바로 칼레라는 도시예요. 이 칼레라는 도시에서 역사적인 스페인을 격파했어요. 그래서 그 3대 해전 중에 이름이 하나가 뭐다? 칼레 해전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두면 어때요? 나중에 밥 먹을 때나 누구하고 좀 이야기할 때 조금 아는 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억해두면 좋겠다. 칼레 해전하면 누굴 기억한다? 엘리자베스. 지금 대영 제국의 시대를 이끌었던 여왕은 누구였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영 제국을 제껴두고 남극 대륙을 누가 먹으러 간다고요? 바이킹이 나라였던 노르웨이가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영국의 자존심이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와, 영국은 늦었지만 엄청난 초호화 물량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늦긴 늦었지만 남극 대륙의 노르웨이와 동시에 진입을 하게 돼요. 이때 영국 탐험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가 또 다른 질문입니다. 바로 스콧 대령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 초등학교 말고 무슨 학교 다니셨던 사람들? 여기 계신 들 보니까 얼굴들이 딱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이야. 딱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주로 대학 갈 때 영어를 뭘 보면 성문 종합영어를 봐요. 이 성문 종합영어의 부정사편, 거기에 연습 문제, 독해 문제에 바로 스콧 대령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꽤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괜한 얘기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바로 스콧 대령이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초호화 물량 공세를 퍼붓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초호화 물량 공세의 물품 목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들은 최과학, 한마디로 과학의 상징이었던 설상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산업화된 공장에서 찍어낸 모지코트, 그리고 조랑말, 그리고 개, 그리고 피아노. 이게 제일 어이가 없지 않아요? 무슨 남극에 무슨 놀러 갑니까? 피아노랑 C가 12,000봉을 갖다가 준비할 만큼 엄청난 초호화 물량 공세였어요. 자, 그들은 드디어 남극 대륙에 도착을 하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춥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하 몇 도라고요? 대략 50도. 그러니까 가지고 간 설상차의 엔진이 얼어서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고집불통이었던 스콧 대령은 절체절명의 판단 미스를 하게 돼요. 야, 저 아무것도 못하고 똥오줌만 싸는 저 개하고 조랑말 다 버려. 우린 설상차를 끌고서 남극 대륙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설상차가 가볍지도 않아요. 근데 대원들은 이 스콧 대령의 말을 어길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딱 한 명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령님, 이거 안 됩니다. 설상차가 다시 움직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저 조랑말과 개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갖다가 사용하다가 그들이 죽게 되면
그들을 먹이 삼아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더 탁월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스콧 대령은 그 부하 대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결국 그 고집불통의 스콧 대령 때문에 대원들은 설상차를 끌고 남극 대륙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벌써 빤한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신사의 나라였던 영국과 바이킹의 나라였던 노르웨이의 한판 승부. 이미 결과는 예견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에 반해서 노르웨이 아문제는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에스키모, 이누이트족이라 불리는 친구들에게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정말로 그 추운 겨울 속에서, 추위 속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털 가죽 옷을 전수받았고요. 영하 45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시베리안 허스키 50여 마리로 눈썰매차를 끌게 했습니다. 그들이 지치자 그들을 먹이 삼아서 그들은 생존했고, 그들은 또 가벼운 가죽옷과 스키를 타고서 남극 대륙을 향해서 질주를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남극 대륙 가는데 질주하는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는 가는 곳마다 구멍을 뚫었어요. 이걸 뭐예요? 대포라고 불러요. 대포라는 구멍을 뚫었는데 이 구멍에다가 올대 식량을 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죠. 또 거기에다가 깃발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올 때 안전하게 내가 목표한 지점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그런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음식을 묻었기 때문에 내 몸은 굉장히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노르웨이 아문젠이 이끌었던 탐험대의 속도와 영국의 대원들이 설상차를 끌고 가는 그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영국의 탐험대원들도 남극 대륙에 도달을 해요, 못해요? 해요. 하지만 그들이 만나본 것은 안도감과 성취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맛봤던 것은 바로 허탈감과 좌절감과 굉장히 어떤 패망감, 그런 치욕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결국 나이를 언젠가는 조금씩 먹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부모 세들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건 맞잖아요. 각각 신앙의 영역은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신앙에서는 극락에 간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천국에 간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아무것도 없이 없어진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종교와 관계없이 정확한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는 좀 더 나이 먹은 세대들이 먼저 돌아가신다는 것은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좀 공감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콧 대령이 물론 잘못된 판단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스콧 대령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우리도 인생에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것만 봤어. 나 어려서부터 아빠가 이거 하라고 해서 그것만 열심히 했어. 나 음악 첼로만 팠어. 나는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것만 바라보고 왔어. 근데 거기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성취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과 허탈감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너무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저럴 수가 있구나. 나도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때 노르웨이 아문젠이 남겨놓은 메모가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다녀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쓰다 남은 물품이 있으니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극지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대원들의 뭐예요? 생존이에요. 맞아, 안전과 생존이에요. 하지만 이 고집불통의 스콧 대령은 군인 정신으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부하 대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손을 대지 마. 절대로 손을 대지 마. 그 물품은 상대방의 물품이야. 우리는 그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간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아까 강연 초반에 이 남극 대륙이 엄청나게 커다란 대륙이다라는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어요. 남극 대륙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호주 대륙보다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스콧 대령의 고집불통 때문에 남극 대륙에 자기가 가려는 베이스 캠프에서 불과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는 스콧의 가장 큰 패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둘째, 준비를 한다고 했었지만 그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남극에 가려면 남극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존심이 부하들의 생존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능한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콧처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능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닫는 것입니다. 나영환 강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